자, 여러분, 첫 시간에 이어서 표시광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론 조금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광고 과태료 맞는 사연들을 함께 학습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로 있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지회장을 현재 활동하고 있고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표시광고 제2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보였듯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시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될 내용 13가지 해가지고 총 18가지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국토부나 그 다음에 부동산원 인터넷 광고 법인에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계속 학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돼야 될 거, 존재하지도 않은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매물을 올린다든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한다든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표시광고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광고한다든가 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의뢰인을 속이는 이런 표시광고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또 이게 반복이 됐을 경우는 각 건별로 여러분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는 것을 항상 숙지를 하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전제물물, 거래 불가 매물, 허위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 미끼용 광고 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을 누락시켜서 고객을 유혹하는 그런 광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그 절차를 보면은 인터넷 광고 재단과 부동산원에서 여러분들을 수시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은 국토부 교통부에서는 그 내용을 바로 등록관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취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표시광고에 임해야 되고 꼭 들어가야 될 중개사무소 내용과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시 할 때 13가지 내용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재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숙지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례입니다. A공인중개사 대표 L씨는 상가매매를 의뢰받고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현수막. 그 현수막에 땡땡 개업공인자 땡땡 부동산 하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게 전화번호만. 우리가 5가지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땡땡 부동산 하고 전화번호만 상가임대 땡땡 부동산 전화번호만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5가지 내용 중에 3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매물 광고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광고 대상 중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동 및 충수 표시가 없이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이걸 확인하고 또는 인터넷 광고재단이라든가 부동산원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의 가까운 경쟁 업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 역시 과태료 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상가 임대차 매물을 광고함에 있어서 해당 상가 호실에 종이 전단지로 중개사무소 상호명과 전화번호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실상가에다가 땡땡 부동산 전화번호 이렇게만 기재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반 사항이고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필수 정보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것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네 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아파트 광고함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나 K 아파트 관리비 정보 그 시스템에 가서 보니까 평균 3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뢰인이 당신은 개업공인중개사는 20만 원에 했는데 이래저래 그 관리비가 30만 원이라서 이건 허위 관리비로 기재했다 해서 과태료를 50만 원 받은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네이버 부동산 당근 직방 또는 여러 군데의 플랫폼에 표시 광고를 실시했어요. 이후 해당 물건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이 체결됐으면은 전부 다 그 매물을 하나하나 찾아서 내려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만 삭제 조치를 취하고 당근마켓과 직방 또는 벼룩시장 이런 데 게시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250만 원은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차 생각을 잘못하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50만 원 받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A는 아파트를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 신고를 완료를 했어요. 거래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임차인 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다른 고객 오면 바로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광고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후 이사 협의가 잘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8일간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입니다. 과태료 250만 원. 중개보수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온 그런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인 B와 매수인 C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을 작성했다 이거예요. C의 잔금 지급 여부 지연이 문제가 발생해서 A는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게시를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잔금을 제대로 못 치를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른 예비 매수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광고를 계속했다 이거죠.
A는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해제 또는 이행 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을 주장함. 그러나 조사를 결과 계약 이후 지체 없이 광고, 우리는 광고는 지체 없이 거래가 완료되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도 매수인 간의 협의 지연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 과태료 2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8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해당 물건의 압류 내역, 임차권 설정,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요거를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를 않았어요. 이는 중개 대상물 선택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400만 원 맞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아주 과거에 아주 먼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9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2년 전 본인이 중개한 임대차 계약이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광고를 했어요. 임대인은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 측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함. 2년 전에 내가 그 집에 임차인을 넣어줬는데 월하 2년이 지났는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물을 내놨다 이거야. 분명히 그 집인데 그래서 중개 의뢰를 받지 않고 2년 전에 계약했던 임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물을 내놨다가 단속당한 그런 사례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10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과거 분양사무실에서 의뢰받은 매물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네이버 부동산에 재등록을 했어요. B는 해당 매물에 대한 매도 의사가 없었으며 대표 A에게도 매도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A와 B의 통화 녹취 파일을 확인한 결과 B는 여러 차례 걸쳐 A에게 중개 대상물 광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A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과태료 400만 원. 여러분 통화 녹취라는 내용도 나오고 문자라든가 이런 거 이거 다 경찰 수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돼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다.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11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부평역 지하상가 및 부평중앙 지하상가 전대 광고를 게시했다. 전대. 해당 지하상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서 개인끼리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공유재산법 20조 인천광역시 지하도 상가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사용수기 허가받은 자는 전대 및 권리 양도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명의는 현 임차인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전대하는 이런 광고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400만 원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12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압류가 설정된 물건을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네이버에 단기 월세 매물로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압류 및 임차권 등기 등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압류라든가 임차권, 권리의 제한이 받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고 고객이 전화 오면 구두로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중개 대상물의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 광고로 판단이 돼서 적발이 된 겁니다. 과태료 400만 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민원인 A씨는 직방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던 중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게시된 매물을 확인함. B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매물이 압류와 경매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를 근거로 A씨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아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조사 결과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직방에 게시한 광고 중 해당 매물에 대해 압류, 경매 게시 등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매물 상세 설명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권리 제한을 받는 압류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 광고에 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7조 2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2항에 의해서 과태료 400만 원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14번입니다. 땡땡시에서 Y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분양 건물에 대해 소개하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무소를 땡땡땡땡구로 이전하면서 기존 받은 행정처분의 재검토를 요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분양업자로부터 신축 건물 분양 소개를 위해서 인터넷 광고를 올려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확인 결과 A씨는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끝난 물건을 광고하면서 해당 중개사 대상물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이용하고 중개 대상물을 공부단 면역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이게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특히나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이렇게 과태료 맞고 등록 관청에서 행정처분 받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A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인터넷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게시했어요. 해당 광고에 땡땡종합건설, 땡땡부동산중개법인, 땡땡건설중개법인 등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 이는 대표 공인중개사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땡땡부동산중개법인 상호와 유사함. B는 광고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 광고에 사용된 상호와 주소가 C와 동일 유사하고 A가 C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관계 개시 당시 B가 C를 운영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B가 A의 표시 광고 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서 A 및 B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과는 이제 판례로 나오겠죠. 이것도 현재 진행형 고발된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분양광고 형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전세 가능이라고 문구를 사용하면서 중개 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분양 광고 일환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은 임대차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 현재 진행형입니다. 17번째입니다. 관내 땡땡상가 유리창에 부동산 매매 전세 관련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현장 조사 결과 유리창에 여러 장의 불법 부동산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광고에는 땡땡 부동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이 됐어.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결과 관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해고된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확인함. 해고된 중개보조원 확인함.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었고 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18번째입니다. A가 운영하는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B씨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C씨는 2025년 4월경 각각 개인 블로그에 개옥 공인중개사 정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정보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 정보로 공개를 했고 중개보조원도 자기 정보로 공개를 했어요. 고발 조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9번째입니다. 중개보조원 A씨는 2024년 현장 안내, 소모 업무 등 단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을 직접 본인 아이디 및 전화번호로 인터넷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함. 결국은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1강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혹시나 중개 의뢰인이 매물을 내놓고도 기억을 못해서 이와 같이 등록관청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또는 매물을 올렸을 때 저는 저 부동산에서는 매물 의뢰를 안 했는데요, 아리송한데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보면은 저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표시광고 의뢰를 확인했다라는 서명을 받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단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견 제출이라든가 의의 신청을 할 때 아주 적절한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표시 광고는 우리가 10번이고 주의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